아저씨, 이거 떨어뜨렸어요. 현성그룹 봄꽃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자리에서 도연은 목걸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칠 뻔했죠. 그때 7살짜리 아이가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걸이는 7년 전 한 여자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진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연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까만 눈동자, 살짝 올라간 눈꼬리,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얼굴과 소름이 돋을 만큼 닮아 있었으니까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재벌 회장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봄빛처럼 따뜻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4월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현성그룹이 해마다 여는 봄꽃놀이 행사장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는 자리였어요. 무대 앞으로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솜사탕 파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현성그룹 회장 이도연이 서 있었죠. 45, 회색빛이 섞인 머리카락.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웃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7년째 그런 얼굴이었어요. 웃는 건 일이고 혼자 있는 건 일상이었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앞줄에 앉은 할머니가 회장님 잘생겼어 하고 소리쳤죠. 주변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어요. 입만 웃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인사를 마치고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행원이 다가왔지만 손을 저어 보냈어요. 혼자 있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목 안쪽이 간지러웠어요. 침을 삼켜도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따끔거렸죠. 처음엔 헛기침 한 번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길수록 가려움이 번져갔어요.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눈 안쪽이 따끔거리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재채기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꽃가루가 기관지를 파고든 겁니다. 봄마다 찾아오는 알레르기였죠. 평소엔 약으로 눌러왔지만 오늘은 깜빡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약통을 식탁에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일 기사 제목이 뻔했어요. 현성그룹 회장은 쓰러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7년 동안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여야 했어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죠. 웃는 척, 괜찮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 고개만 까딱 숙이고 지나쳤어요. 회장님, 사진 한 장만요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기침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죠. 하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점점 풀리고 있었어요. 분수대 뒤편 벤치까지 간신히 몸을 끌고 갔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벤치 페인트가 벗겨져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어요. 주저앉자마자 넥타이를 잡아당겨 풀었죠. 셔츠 첫째 단추까지 뜯듯이 열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자기 귀에도 낯설었어요.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양복 무릎 위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셔츠가 등에 척 달라붙었어요. 눈을 감아도 빙빙 도는 느낌이 멈추지 않았죠. 벤치 팔걸이를 잡은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싶었어요. 시야가 뿌옇게 번지면서 주변 소리가 멀어졌죠. 저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선 터지는 소리, 아이들 까르륵 웃는 소리. 세상이 한창 즐거운데 아무도 이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불과 5분 전까지 수천 명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지금 벤치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한테서 온 문자겠지만 화면을 볼 여력도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죠.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발그락 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울렸어요. 목걸이였죠. 매일 아침 양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주머니를 옮겨 넣던 목걸이. 반으로 쪼개진 하트 모양의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체인이 닳아서 2번이나 갈았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바꿔 입을 때마다 안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손끝에 펜던트가 만져져야 그제야 마음이 놓였죠. 도연은 벤치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잇는 힘껏 뻗었습니다. 손끝이 바닥의 펜던트에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스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작은 손이 먼저 목걸이를 집어 올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렸어요. 맑은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간신히 고개를 들었죠.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까만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이었죠. 한참을 뛰어다닌 아이 특유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티셔츠 목둘레가 늘어나 있었어요. 무릎에 반창고가 하나 붙어 있었죠. 넘어져도 울지 않는 아이 같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 위에 은빛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하트가 아이의 작은 손 안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도연이 목걸이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아이의 눈이 목걸이에 가 있었습니다. 건네주려다 말고 뭔가에 꽂힌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연은 손을 내민 채 멈춰 있었죠. 아이가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더니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걸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죠.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되뇌었죠. 그러다 문득 아이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까만 눈동자, 살짝 올라간 눈꼬리.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뿐 너무 익숙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목걸이는 세상에 딱 2개뿐이었어요. 주문 제작으로 만든 거라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기 손안에 있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7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반쪽짜리 하트. 도연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한꺼번에 꺼졌어요. 눈앞에 아이의 얼굴만 남았죠. 벤치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은율의 다급한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아이가 도연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양복 소매를 꼭 잡아당겼어요. 일어나요,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벤치 위로 쓰러졌습니다. 은율은 쓰러진 도연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소매를 놓지 않은 채로 바닥에 떨어진 반쪽짜리 하트 옆에
아이의 작은 운동화가 나란히 서 있었죠. 도연이 눈을 뜨는 순간 7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벚꽃잎이었습니다. 시야 가장자리에서 분홍빛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뒤통수가 벤치 모서리에 걸쳐 있었어요. 양복 소매가 잡아당겨져 있는 게 느껴졌죠. 누군가 소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간신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그 아이였죠. 분홍빛 볼에 까만 눈을 가진 남자아이. 도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복 소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될 만큼 세게 잡고 있었어요. 아저씨, 깨어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죠. 울먹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애써 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입을 열려고 했죠.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침을 삼키려 해도 삼킬 침이 없었죠. 그때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소매를 놓지 않은 채 한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어요. 낡은 가방 지퍼를 열더니 보온병을 꺼냈죠.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오래된 보온병이었습니다. 공룡 스티커 하나가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은율은 뚜껑을 돌려 열었죠. 미지근한 김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났어요.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아프면 물 먼저 마시래요. 아이가 보온병을 도연의 입에 갖다 댔죠. 조심스럽게 기울이는 각도까지 신경 쓰면서 흘리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많이 해본 아이 같았죠. 미지근한 물이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왔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에 도연은 눈을 감았죠. 물 한 모금이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도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팔꿈치로 벤치를 짚었지만 힘이 빠져서 다시 미끄러졌죠.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왔어요. 콜록콜록 거친 소리가 이어졌죠. 아저씨,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은율이 도연의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7살짜리 손이었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아이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낯선 아이한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현성그룹 회장이 공원 벤치에서 어린아이한테 간호를 받고 있었죠. 양복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이런 모습이 기자한테 찍히기라도 하면 끝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가봐. 겨우 그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그런데 은율은 가지 않았죠. 오히려 도연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똑 부러지게 말했어요. 어른이 하는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죠.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점점 짧아졌죠. 들이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율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빨래를 여러 번 한 듯 보풀이 일어난 작은 손수건이었죠. 아이는 도연의 충혈된 눈가를 살살 닦아줬습니다. 깃털이 스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손수건에 빨간 눈물 자국이 번졌죠.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은율이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숨을 천천히 쉬어야 한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또박또박했어요. 놀라울 만큼 차분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 같았습니다. 저 따라 하면 돼요. 쉬어요. 은율은 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의 까만 눈이 도연의 눈을 정면으로 잡았죠. 숨 크게 들이쉬고요.
은율이 먼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배가 볼록 나올 만큼 깊게 들이마셨어요. 하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올라왔죠. 둘, 두 번째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셋, 이제 후 하고 내쉬어요. 도연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세 번째 반복했을 때 기침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조여오던 가슴이 조금씩 풀렸어요. 공기가 폐 끝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던 몸이 거짓말처럼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눈은 아이의 손가락에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접으면서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동작. 셋을 세고 나서 살짝 미소 짓는 표정. 숨을 내쉴 때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버릇. 도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세상에 숨을 저렇게 세는 사람을 딱 한 명 알고 있었죠.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세는 사람. 셋을 세고 나서 꼭 웃던 사람. 7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찌그러진 차 안에서 도연의 손을 잡고 속삭이던 목소리. 숨 쉬어. 하나, 둘, 셋.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인 채 웃고 있던 얼굴.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도연을 먼저 걱정하던 사람.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아직 아파요? 은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올려다봤죠. 또 손수건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더듬었죠. 도연은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죠. 너 이 숨쉬기 어디서 배웠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율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줬는데요. 엄마가 원래 이렇게 했대요.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때 은율의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이는 후다닥 전화를 받았어요. 응, 할머니. 나 여기. 금방 갈게. 은율은 도연에게 꾸벅 인사를 했죠. 아저씨, 숨쉬기 계속하면 나아요. 내가 맨날 하거든요. 아이는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벚꽃잎 사이로 점점 작아졌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도연은 벤치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안에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언제 돌려줬는지도 몰랐죠. 펜던트가 아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원래 이렇게 했대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도연은 아직 이 아이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공원 출구 쪽이었어요. 그 길 어딘가에 아이가 있었죠. 행사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축제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요. 잔디밭 위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풍선 잔해가 바람에 굴러다녔죠. 아까까지 트로트가 울려 퍼지던 스피커는 꺼져 있었습니다. 철거 업체 트럭이 무대 옆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기 아이 못 보셨습니까? 7살쯤 되는 남자아이요. 김밥 좌판을 걷고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풍선을 정리하던 스태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텅 빈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었죠.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죠. 도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출구 근처 매점 앞에서 도연은 멈춰 섰어요. 매점 아주머니가 셔터를 내리고 있었죠. 혹시 아까 여기서 꼬마 못 보셨습니까? 아주머니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꼬마, 아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간 애가 있긴 했는데
도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어떤 아이였습니까? 남자인데 키가 요만했어요. 동전으로 계산했어. 100원짜리 10개 세서 100원짜리 10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동전으로 세서 사갔습니다. 도연은 자기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이 시계 하나면 이 매점을 통째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100원짜리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왼쪽을 가리켰죠. 아, 그애 달빛 골목 쪽으로 올라가던데. 그쪽에 할머니들 많이 모여 사는 오래된 동네가 있거든. 달빛 골목. 아이가 할머니한테 전화하면서 뛰어간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출구를 빠져나왔어요. 공원 밖은 좁은 골목길로 이어졌죠. 골목 입구에 녹슨 이정표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달빛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자 풍경이 확 달라졌죠.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었어요. 대문 앞에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인 집이 보였죠. 어딘가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담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골목 바닥에는 금이 간 시멘트 위로 이끼가 끼어 있었죠. 아까 벚꽃 축제의 소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도연이 살아온 세상과는 아무것도 닮지 않은 곳이었죠. 도연은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세 번째 집쯤 지났을 때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호스로 물을 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할머니랑 사는 남자아이 못 보셨습니까? 할머니가 호스를 내려놓고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이 골목에서 아이를 찾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죠. 남자아이? 이 동네에 아이가 몇 있긴 한데 아이를 왜 찾으시는데요? 도연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왜 찾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까 공원에서 제가 쓰러졌을 때 도와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제야 할머니의 표정이 풀렸죠. 남자아이, 이 동네에 아이가 몇 있긴 한데. 도연의 눈이 커졌죠. 7살쯤이요. 짧은 머리에 무릎에 반창고 붙인 아이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은율이 말하는 건가? 순자네 손자. 은율. 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이름을 처음 알았죠. 은율. 그 두 글자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아이 집이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할머니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파란 대문 있어. 거기가 순자네야.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에 파란색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파란 대문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졌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죠. 펜던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반쪽짜리 하트의 차가운 감촉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는 순간 발이 붙었죠. 낡은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었죠. 문고리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대문 아래 틈으로 안쪽 마당에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죠. 은유라, 손 씻고 밥 먹어야지.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나 오늘 아저씨 도와줬어. 아이의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죠. 까르륵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대문에 손을 대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문 옆 담벼락에 등을 기댔어요. 도연은 담벼락에 기댄 채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찍혀 있었죠. 전부 비서 이준석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행사 끝나고 연락이 안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비서의 말을 끊었어요. 준석아, 달빛 골목 파란 대문집, 순자라는 분과 함께 사는 은율이라는 아이를 뒷조사해. 전화기 너머로 이준석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아이 엄마가 누군지 알아내. 전화기 너머로 이준석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파란 대문을 올려다봤죠. 낡은 기와지붕 위로 별이 하나둘 뜨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았죠. 소박하고 조용한 저녁 식사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 속 펜던트를 꺼내 들었어요. 가로등 빛에 은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죠. 반으로 쪼개진 하트, 나머지 반쪽이 저 문 안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안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까 공원에서 도연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아이였죠. 7년 동안 멈춰있던 진실을 이제는 반드시 찾아내야 했어요. 그 아이를 놓치면 이번엔 진짜 끝일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진실은 저 파란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 나무 문에 손등이 닿을 때마다 손끝이 저릿거렸죠. 집안의 모든 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웃음소리도, 숟가락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한순간에 전부 꺼졌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도연의 심장 소리만 귀에 울렸습니다.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났어요. 문 안쪽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죠. 한참 뒤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죠. 중간에 한번 멈칫하더니 다시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안쪽에서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만,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이었어요. 틈 사이로 얼굴이 나타났죠.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깊이 패인 주름.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였습니다. 앞치마에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방금까지 부엌에 있었던 것 같았죠. 박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도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니, 절대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온 표정이었죠. 도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런 얼굴은 하지 않았죠. 순자는 본능적으로 문을 더 닫으려 했어요. 동시에 몸을 돌려 입구를 막아섰죠. 마른 등이 문틀에 딱 붙었습니다. 2 팔을 벌려 문 양쪽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죠. 이 문 안에 있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몸짓이었습니다. 2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순자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고 있었죠. 저녁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갔어요. 순자의 앞치마가 바람에 살짝 펄럭였죠. 도연은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죠.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은유리를 만났습니다. 순자의 눈이 한 번 더 흔들렸어요. 은유리라는 이름이 나오자 입술을 꽉 깨물었죠. 모르는 분이에요. 가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죠. 반쪽짜리 하트를 순자의 눈높이에 맞춰 들어 올렸습니다. 가로등 빛에 은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이걸 아이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순자의 시선이 펜던트에 박혔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틀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숨을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가만히 서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펜던트를 알고 있었죠. 틀림없었습니다. 제발 가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말과 동시에 순자가 도연의 가슴을 밀었죠. 두 손으로 양복 앞섭을 잡고 밀어냈습니다. 마른 할머니의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세게. 도연이 반걸음 뒤로 밀려났어요. 구두 뒤축이 시멘트 바닥을 긁었죠. 도연은 밀려나면서도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밀어내는 힘은 셌지만 손 자체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죠. 여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제발. 순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죠. 7년 동안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이 파란 대문 뒤에서 7년을 숨어 살았던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도연은 밀려난 채 움직이지 않았죠. 양복 앞섭에 순자의 손자국이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도연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히려던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불쑥 나타났어요. 은유리 할머니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까만 눈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도연의 얼굴을 알아봤죠.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아, 아까 그 아저씨다. 은율이 반갑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이 아저씨 내가 도와줬잖아. 아까 공원에서. 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아저씨를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순자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죠. 지키려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처럼 손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은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7살짜리의 해맑은 웃음이었죠. 이 아이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쓰러진 아저씨를 도와준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할머니는 도연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은율의 어깨를 잡아 뒤로 끌어당겼어요.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죠. 평소에 이런 목소리를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은율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 이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닌데.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퍽! 문이 닫혔습니다. 빗장 거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안쪽 불빛이 꺼졌죠. 도연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어요. 닫힌 파란 대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죠. 문 안쪽에서 은율이 왜 하고 묻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왜 문 닫았어? 아저씨한테 인사 안 했는데. 순자가 뭐라고 달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웠죠.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마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골목에 바람이 불었죠. 가로등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도연은 양복 앞섭을 내려다봤어요. 순자가 밀어낸 자국이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골목을 내려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죠. 어둠 속에서 파란 대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머니 속 반쪽짜리 하트가 손끝에 닿았어요. 그런데 도연은 몰랐죠. 지금 이 순간 파란 대문 안에서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는 걸. 서연아, 그 사람이 찾아왔어. 도연은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차 안에서 반쪽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터 바람이 나오고 있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어요. 펜던트의 금속 감촉이 7년 전 기억을 끌어올렸죠. 한서연과 나눠 가졌던 커플 목걸이였습니다. 보석 가게에서 둘이 골랐어요. 하트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가졌죠. 유치하다고 웃으면서도 서연은 그날부터 매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7년 전 4월이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밤이었죠. 도연이 운전하고 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연이 따라 부르다가 도연을 보고 웃었죠. 창밖으로 벚꽃이 비에 젖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너무 세서 앞차 브레이크 등도 번져 보였죠. 도연 씨, 좀 천천히. 서연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그게 마지막 온기였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도로 위에서 헛돌았어요. 핸들을 꺾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죠. 서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끊겼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차 안은 찌그러져 있었죠. 핸들에 가슴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빗물이 금 사이로 스며들어 얼굴 위에 떨어졌죠. 차 안에 휘발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손이 뻗어왔어요. 서연의 손이었죠. 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쪽이 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서연의 다리가 대시보드 아래 끼어 있었죠. 그런데도 서연은 자기 다리보다 도연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숨 쉬어. 하나, 둘, 셋.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인 채 속삭이던 목소리.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웃고 있었어요. 자기가 더 다쳤으면서 도연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죠.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묻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옆에 없었어요. 도연은 간호사에게 물었죠. 같이 실려온 여자분은 어디 있느냐고. 간호사가 잠깐 말을 고르더니 다른 병실에 있다고만 했습니다. 사고 이후 며칠 동안은 분명 연락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다고 내일 퇴원한다고 말했죠. 도연이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더니 당신 갈비뼈 금 갔으면서 무슨 병문안이냐며 웃었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보자고 했어요. 서연은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의 집에 갔죠. 현관문을 돌리니까 잠기지도 않은 채 그냥 열렸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신발장도 옷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칫솔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도연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냄새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배신이라 믿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견딜 수 있었죠. 인연을 찾아 헤맸지만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제 그만 찾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도연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뒤로 5년을 그렇게 살았죠. 매일 아침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왜 넣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는 못하면서 떠올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도연이 살아남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오늘 만난 아이의 눈빛이 그 기억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살짝 올라간 눈꼬리, 숨을 셀 때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던 버릇, 서연이 하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원래 이렇게 했다는 말, 서연이 배신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서 숨어야 했던 거라면,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거라면, 설마 아이가.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자기 귀에도 낯설었죠. 7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때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어요. 화면에 이름이 뜨는 걸 보고도 도연은 바로 받지 못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말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석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서류 넘기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뒷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기다렸습니다. 아이 보호자 박순자, 72. 달빛 골목에 7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 주소지가 이상합니다. 7년 전까지 서울 강남 쪽에 살았어요. 강남에서 이 골목으로. 도연의 눈이 좁아졌죠. 그리고 아이 어머니 기록인데 준석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이름이 한서연입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펜던트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죠. 한서연. 7년 전에 사라진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건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서연 씨를 7년 동안 추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멈췄죠. 숨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석이 그 이름을 말했어요. 박태호 부사장님입니다. 박태호. 현성그룹 부사장이었어요. 도연 다음으로 그룹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죠. 매주 임원 회의에서 마주 앉고 웃으며 악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7년 동안 서연을 쫓고 있었죠. 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죠. 서연이 사라진 것도 배신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끝내 그 결론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골목 끝에서 가로등 불빛이 한번 꺼졌다 켜졌어요. 도연은 통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채 앞을 바라봤어요. 달빛 골목 입구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방금 들은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태호. 머릿속에 맴도는 건 단 하나뿐이었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는 것. 추측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인지, 서연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실한 답이 필요했어요.
도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죠. 준석이 한 번만에 받았습니다. 준석아. 네, 회장님.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DNA 검사를 진행해라. 아이 것과 내 것. 가능한 빨리.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죠. 준석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도연이 잠깐 말을 끊었어요. 아무도 몰라야 해. 준석이 대답하기까지 한 박자가 걸렸죠.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또박또박한 말투가 아니었죠. 도연은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도연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검체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겼죠.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 엔진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반쪽짜리 펜던트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었죠. 가로등 불빛에 은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연은 기어를 넣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 속에서 달빛 골목 입구가 점점 작아졌죠. 도연은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골목 끝에 자기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7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 시각이었어요. 준석은 통화를 끊은 뒤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화면이 꺼졌는데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현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이었죠. 퇴근 시간이 지나서 차가 거의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어요. 배기관 냄새가 콘크리트 벽에 배어 있었죠.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석은 차 문 앞에서 멈춰 선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경을 벗었죠. 렌즈에 묻은 지문을 닦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경 아래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방금 회장님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태호한테도. 준석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주차장의 정막 속에서 자기 숨소리만 울렸죠. 핸드폰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박태호 부사장. 잠깐 망설였죠. 화면 위에 올려놓은 엄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을 배신하는 거라는 것도. 하지만 준석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태호가 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이를 악물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가 2번 울리고 받았죠. 받는 쪽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말하라는 뜻이었어요. 늘 그랬죠. 저 부사장님. 준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콘크리트 벽에 목소리가 울렸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야 다음 말이 나왔죠.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지?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죠. 준석은 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등이 굳었습니다. 준석이 침을 삼켰죠. 달빛 골목입니다. 회장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아이도 만났고 박순자 씨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보여줬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준석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죠. 주차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방금 저한테 DNA 검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누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드디어 찾았군. 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급함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7년을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그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지.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으니 시간 문제일 겁니다. 시간 문제라. 태호가 천천히 되뇌었어요. 급하지 않은 사람의 말투였죠. 마치 체스에서 상대방의 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DNA 검사는 며칠 걸리지. 보통 3, 4일 정도입니다. 3, 4일. 태호가 숫자를 입안에서 굴렸어요. 충분하지. 3, 4일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준석은 묻지 못했죠. 하지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잘했어, 준석아. 그 한마디에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속 보고해. 도연이가 뭘 하는지 전부 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뭘 시키는지. 빠짐없이. 네. 전화가 끊겼죠. 준석은 지하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다시 한번 깜빡였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자기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준석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자기 얼굴이 차 유리에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준석은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검사 결과만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태호의 사람들이 먼저 달빛 골목에 도착할 겁니다.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은율은 달빛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는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같이 놀 친구는 없었죠. 이 동네에 은율 또래 아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율아, 멀리 가지 마. 대문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들어간 지 10분 정도 됐죠. 놀이터라고 해봐야 미끄럼틀 하나에 그네 2개가 전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그네 의자에 앉아서 은율은 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운동화 끝이 모래를 긁었죠.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고급 세단이었죠.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낡은 담벼락과 화분 사이에 검은 차가 서 있으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은율은 그네를 타느라 보지 못했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검은 코트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죠. 골목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놀이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율은 그네에서 내려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아직 남자를 보지 못했죠. 남자의 그림자가 은율 앞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긴 그림자가 아이의 그림 위를 덮었어요. 은율이 고개를 들었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검은 옷에 선글라스. 아이가 보기에도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은율이지? 남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율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 이름을 아는 낯선 아저씨였죠. 할머니 친구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뭇가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해서 왔어. 남자가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은율은 7살이었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아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요,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은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꼭 쥐고 있었죠.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잠깐이면 돼. 같이 가자. 남자의 손이 은율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은율의 몸이 반응했죠.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목 안쪽이 간지러웠어요. 숨이 가빠졌죠. 공포가 몰려오자 기관지가 먼저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율은 가슴을 움켜쥔 채 기침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도 보온병도 약도 곁에 없었죠.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려 했지만 가느다란 소리만 났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조용한 놀이터에 울렸어요. 남자가 멈칫했죠. 아이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은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기침을 하면서도 아이는 뒤로 물러나려고 했죠. 모래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모래에 닿았어요. 은율은 넘어진 채로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했죠. 할머니.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으면서도 애써 참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두 번째 부른 소리는 더 작았죠. 숨이 부족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차를 돌려나가다가 끝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골목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죠.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죠.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달려온 것 같았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구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골목을 뛰어 올라온 거였죠. 도연의 눈이 남자를 똑바로 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한테서 손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죠. 재벌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남자가 도연을 한번 훑어봤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검은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죠.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더니 검은 차가 골목 밖으로 사라졌어요. 도연은 은율에게 달려갔죠.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은율은 모래바닥에 앉은 채 쌕쌕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숨 쉬어. 하나, 둘, 셋.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서연이 7년 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은율이 이틀 전에 자기에게 가르쳐 준 그 말이었어요. 은율의 까만 눈이 도연을 올려다봤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살짝 풀렸어요. 아저씨. 은율이 도연의 양복 소매를 잡았죠. 이틀 전 공원 벤치에서처럼 작은 손이 소매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모래가 묻은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죠. 아이의 심장 박동이 도연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이를 안은 채 숨쉬기를 계속했죠. 하나, 둘, 셋. 잘하고 있어. 은율의 기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조여오던 가슴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도연의 양복에 얼굴을 묻었죠.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도연은 알았어요.
방금 저 손이 누구에게서 뻗어나온 것인지. 도연은 은유를 아는 채 파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문을 쳤죠. 쿵, 쿵, 쿵.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맨발로 뛰어오는 소리였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순자의 시선이 도연의 팔에 안겨 있는 은율에게 닿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은유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아이의 볼을 만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래, 우리 은율이. 도연이 아이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은유를 받아 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도 따라 들어갔죠. 이번에는 순자가 막지 않았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낡은 장판 위에 밥상이 놓여 있었죠. 수제비 반죽이 도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벽에 은율이 그린 그림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얼굴이었죠. 순자는 은율을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는 숨이 안정되면서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바로 잠이 든 거였죠. 순자는 아이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자는 도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밥상이 놓여 있었죠. 수제비 반죽 옆에 물이 담긴 냄비가 있었습니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놀이터에 남자가 왔었어요. 은율이한테 접근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검은 차를 타고 왔어요. 은율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가 빠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바닥을 기듯이 낮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7년을 버텼는데, 7년을 숨었는데. 순자가 고개를 떨궜죠. 앞치마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대문을 열 때마다 무서웠어요. 오늘 누가 찾아올까봐, 은율이를 데려갈까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70평생을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7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죠.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는 숨길 수가 없겠네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 전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박태호가 설계한 겁니다. 순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태호가 당신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회장 자리를 뺏으려고. 그날 빗길 사고는 처음부터 꾸며진 거였습니다. 브레이크에 손을 댔어요.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죠. 7년 동안 사고라고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던 게 떠올랐어요. 밟았는데 안 멈췄던 거였죠. 서연이가 먼저 눈치챘어요. 순자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전에 뭔가를 알아낸 거예요. 태호가 뭘 하려는지.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순자의 시선이 은율이 잠든 방 쪽을 향했죠. 사고 뒤에 서연이가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나가야 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위험해요. 도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제가 키웠습니다.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제 손으로 키운 아이예요. 낳지는 않았지만 제 딸이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잠깐 따뜻해졌죠. 하지만 금방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건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순자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7년 동안 배신이라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배신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서연이는 태호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한테까지 위험이 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거예요. 전화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던 그 며칠 동안 짐을 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웃으면서 퇴원하면 보자고 하던 그 전화. 그 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떠났어요. 은유리를 안고 새벽에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서연이가 그랬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이 아이만 지켜주세요. 이 아이만요. 제발. 순자가 그 말을 따라하는 순간 목소리가 끝내 꺾였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여기로 온 겁니까? 네. 태호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7년 동안 숨어서 은유리를 키웠어요. 순자가 도연의 눈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 아이. 순자의 입술이 떨렸죠. 당신 아들입니다.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은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틀 전 공원에서 자기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 100원짜리 10개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아이. 숨 쉬어 하나, 둘, 셋 하고 가르쳐주던 아이.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죠.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율의 숨소리만 방 안에서 고르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몰랐죠. 파란 대문 바깥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걸.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대문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죠. 부사장님, 확인됐습니다. 아이는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때 파란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까지 들렸어요. 도연과 순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죠.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태호였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7년 동안 두려워하던 이름의 주인이 지금 자기 거실에 서 있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매주 회의실에서 마주 앉던 사람이었어요. 복도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지금 이 낡은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거실 입구에 서서 방 안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낡은 장판, 밥상 위에 수제비 반죽, 벽에 붙은 은율의 그림. 모든 걸 한 번에 담듯이 시선을 움직였죠. 그리고 도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어요.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다 들었습니다, 회장님. 태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설마 저 얘기를 믿으시는 겁니까?
도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조여들었죠. 태호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였어요. 여유로운 자세였죠. 이 좁은 거실이 자기 회의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사고를 제가 설계했다.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 태호가 순자의 말을 되풀이했어요. 비웃듯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순자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시선이 순자에게 닿는 순간 할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차가운 눈이었죠. 사람을 얼려버리는 눈이었습니다. 태호가 다시 도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회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죠. 태호가 도연의 정면에 서서 눈을 맞췄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7년 전에 사고 나고 나서 회장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서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7년 동안 한마디 연락도 없이. 태호가 손을 펼쳤습니다. 마치 명백한 사실을 설명하듯이. 이게 당신을 지키려던 사람의 행동입니까? 진짜 당신을 위했다면 왜 한 통화도 안 했겠습니까? 도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태호가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 전에도 그러셨죠. 태호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어요. 감정에 휘둘려 사람을 믿고 결국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를 믿지 마시라고. 도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7년 전 태호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도 태호는 서연을 못 믿어했어요. 고아원 출신의 배경도 없는 여자를 왜 곁에 두느냐고. 박순자 씨. 태호가 순자에게 시선을 돌렸죠. 딸이라고 하셨나요? 낳지도 않은 아이를 7년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아래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도 어르신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태호가 말을 끊었죠. 끝을 흐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은율이 잠든 방 쪽을 돌아봤죠. 아이가 깨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증거는요? 태호가 도연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승부를 끝내겠다는 목소리였죠. 7년 전 사고 기록, 브레이크 점검 보고서, 경찰 조사 결과 전부 정상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멈췄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죠.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말밖에 없었어요. 태호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죠. 이겼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대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발소리였어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죠. 거실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자였어요. 후드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죠. 여자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주저앉을 뻔했죠. 밥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서연이 거기 서 있었죠. 7년 만이었습니다. 얼굴이 말라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죠. 머리카락이 7년 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7년 전 웃으면서 퇴원하면 보자고 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얼굴에 전부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서연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증거요?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이 태호를 향해 돌아섰죠. 여기 다 있습니다. 서류 봉투를 밥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죠. 7년 전 브레이크 조작 지시 녹음, 사고 현장 CCTV 원본, 경찰 조사 무마 과정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저를 7년 동안 추적한 기록 전부. 서연이 한 장씩 꺼내며 밥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녹취록, 계좌 내역서. 한 장 한 장 내려놓을 때마다 밥상이 서리로 덮여갔어요. 태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눈이 좁아졌어요. 서연이 태호를 올려다봤죠. 7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건 도망친 게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걸 모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연을 바라봤죠. 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요. 오래 걸렸어요. 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1000개는 넘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태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눈이 달라져 있었죠. 아까까지 흔들리던 눈빛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태호?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회의실에서 부르던 부사장님이 아니었죠. 내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댔어. 내 여자를 7년 동안 쫓았어. 내 아이한테 사람을 보냈어.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태호가 처음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7년 동안 내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어. 도연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죠. 도연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성그룹 부사장 박태호, 7년 전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입술이 떨렸죠. 서연이 도연의 옆에 서서 태호를 바라봤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숨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방 안에서 은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왔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경찰이 도착한 건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달빛 골목 끝에서부터 울려왔어요. 조용하던 골목에 붉은 불빛이 번졌죠. 동네 할머니들이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형사 2명이 파란 대문 안으로 들어왔죠. 도연이 건넨 서류 봉투를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호는 거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코트 깃을 세운 채 벽에 기대어 있었죠. 아직도 여유 있는 표정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밥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시선이 흔들렸죠. 박태호 부사장님,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렸어요. 찰칵. 차갑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태호가 도연을 한번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입을 열기 전에 형사가 팔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태호는 그대로 골목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검은 코트 자락이 파란 대문에 스치며 사라졌죠. 7년 동안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사람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남았어요.
도연의 숨소리, 서연의 숨소리,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은율의 숨소리, 그리고 순자의 숨소리, 네 사람의 숨소리가 낡은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손끝에 익숙한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를 꺼냈어요. 7년 동안 매일 아침 주머니를 옮겨 넣던 그 펜던트였죠. 체인이 2번이나 닳도록 품고 다닌 반쪽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은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바라봤죠. 그리고 말없이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셔츠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은 것 같았죠. 체인이 피부에 자국을 남길 만큼 오래 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어요. 나머지 반쪽이었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도연이 자기 반쪽을 내밀었어요. 서연이 자기 반쪽을 내밀었죠. 두 개의 반쪽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두 손 사이에서 좁혀지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끝이 서로에게 닿았죠. 찰칵! 반으로 쪼개졌던 하트가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금이 간 자리가 딱 맞았어요. 7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모양이 변하지 않았죠. 처음 보석 가게에서 쪼갰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연의 눈에서도 떨어졌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순자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죠.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순자는 방문을 열어 은율에게 다가갔어요. 잠에서 깬 아이가 눈을 비비며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머니, 왜 울어? 순자가 은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름진 팔로 작은 몸을 꼭 끌어안았어요. 은율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제 다 만난 거야. 우리 가족 다 만난 거야. 은율은 할머니가 왜 우는지 잘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우니까 같이 울려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빨개졌죠. 그때 은율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 옆에 여자가 서 있었죠. 은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였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죠. 할머니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율은 그 사진을 몰래 꺼내보곤 했어요.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은율이 천천히 일어났죠. 이불을 걷어차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발이 장판을 딛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렸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7년 만에 보는 아이가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율은 도연 앞에 와서 멈춰섰어요. 까만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봤죠. 아이가 도연의 양복 소매를 꼭 붙잡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파란 대문 앞에서 문이 닫힐 때처럼, 놀이터에서 안겨 있을 때처럼 늘 그 소매를 잡았어요. 은율의 입술이 떨렸죠. 진짜 아빠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안 가요? 도연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죠. 7년 동안 몰랐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살짝 올라간 눈꼬리, 서연을 닮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작은 도연을 닮았죠. 도연이 은율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양복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아이의 심장 박동이 가슴에 전해졌죠. 따뜻했습니다. 7년 동안 몰랐던 온기가 품 안에 있었어요. 안 가.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제 안 가. 서연이 두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의 등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순자도 다가와 세 사람을 감싸 안았죠. 네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숨 하나, 숨 둘, 숨 셋. 7년 동안 따로따로 쉬어왔던 숨이 이 좁은 거실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어요. 파란 대문 너머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달빛 골목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양복 상의를 벗어 대문 앞에 걸어놓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파란 대문 옆에 붙어있던 낡은 문패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녹슨 못이 빠지면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죠. 그 자리에 새 나무 문패를 달았습니다. 서연이 어젯밤에 나무판 위에 이름을 새긴 거였어요. 박순자, 한서연, 이도현, 새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맨 밑에 은유리가 비뚤비뚤하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은율. 하지만 내 이름 중에 가장 예쁜 글씨였죠. 도연은 문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현성그룹 회장실 문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는 나무판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쪽이 더 좋았습니다. 밥 먹어요. 안쪽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낡은 상 위에 수제비 4그릇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반죽해 두었던 수제비였어요. 순자가 투박하게 썬 김치를 옆에 내려놓았죠. 네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은율이 도연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서연이 은율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죠. 순자가 도연의 그릇에 수제비를 하나 더 떠넣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아빠, 이거 할머니 수제비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함께여서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7년 전 그날처럼 비가 아니라 하얀 벚꽃잎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죠. 달빛 골목에 따스한 봄빛이 내려앉았죠. 그리고 그 봄빛 아래서 네 사람의 숟가락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 결국 가장 필연적인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연과 은율, 그리고 서연이 다시 가족이 된 순간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가족이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가족은 단순히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선택으로 남기도 해요.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버티면서도 한 번도 그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순간 그 모든 시간은 상처가 아니라 의미로 바뀌었죠. 그것이 가족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빛인 생사연이었습니다.